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민법 김지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핵심 정리 강의를 갖다가 들으시고 계십니다. 핵심 정리 강의니까요. 나오는 거 위주로 날카롭게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미성년자를 갖다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성년의제 효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미성년자는 1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역시 100% 나오죠. 그 다음에 상대방 보호제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를 갖다가 보시는데요. 교재 75쪽에 보시면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문 한번 보셔요. 조문 중요하죠. 자, 5조 1항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니까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했다가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단서가 있죠. 예외적으로 권리만을 넣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동의를 갖다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을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버리면 취소를 했다가 하지 않고 추인을 할 수가 있고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때의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되는 거니까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취소의 효력을 주장을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은요. 교재를 갖다가 보셨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는 분류식 행위 형성권이죠. 따라서 이러한 동의라고 하는 것은요. 미성년자 본인한테 직접 동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불요식 행위니까 명시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위반을 하게 되면 이때는 유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무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요. 불리하면 취소를 하는 것이고 유리하면 추인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옵니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한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는데요. 미성년자 측에서는 즉 제한능력자 쪽이죠. 미성년자 측에서는 몰랐던 알았던 따지지 않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현존 이익은요.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현존 이익이라고 하느냐?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현존 이익의 판단 시점, 그 다음에 현존 이익의 입증 책임, 현존 이익에 대한 개념 범위죠. 자, 그래서 현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은요. 취소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취소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되돌려주세요라고 하는 반환 청구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되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늦은 시점이죠. 따라서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 반환 청구가 있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을 수 있어요. 5월 2일 날 취소를 했는데요. 5월 8일 날 되돌려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백기가 있으니까 더 많이 술 퍼먹어버리면 그때는 큰일 난다 그랬죠. 그래서 취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때 입증 또는 증명 책임. 요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예, 제한능력자 쪽에서 입증한다 그랬어요.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쪽에서 상대방 당신이 주신 돈은 이러한 내용으로 썼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제한능력자 측에서 현존 이익이 없었음을 입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이러해서 돈을 갖다가 못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현존이익의 범위인데요. 이 현존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제외하느냐? 유흥비로 탕진한 것을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흥비로 탕진한 거.
요 탕진한 것을 갖다가 제외한다. 술 퍼먹은 거, 그 다음에요 도박으로 날린 거, 그 다음에 오락장에 가서 돈을 갖다가 탕진한 거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디귿번에 보시면 제한 능력을 위로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된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가 되는 거죠. 절대적 취소가 되는 거니까 제한 능력을 위로한 취소는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당연히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취소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만 가지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갖다 받아야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떠한 것들이냐? 우리가 미리 공부했었죠. 단처형 근대유 무치입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미성년자가 제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유효가 확정이 됐죠. 따라서 더 이상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행위는 8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권리만을 넣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범위를 정해서 처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행위, 특정한 영업을 갖다가 허락받은 경우에 그 영업 행위, 근로계약이라든가 임금 청구, 대리행위, 만 17세 이상일 때의 유언행위, 그 다음에 상법상 주식회사라든가 각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는 의사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처형 근대유무치. 자, 그래서 거기 교과서를 갖다가 보시는데요. 1번 단순히 권리만을 넣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입니다. 권리만, 의무만이니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는요, 예,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건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76쪽에 보시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권리만 얻는 거니까 유효가 확정이 됩니다. 3억짜리 부동산 드릴게 내주세요. 미성년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요,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 채무를 했다가 면제받는 것은 의무만을 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채무를 면제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 있는 증여를 받는 경우라든가 채무 면제를 하는 경우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요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라든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와 같은 것들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채무 변제를 갖다가 해서 돈을 갚거나 채무 변제를 수령을 해서 빌려준 돈을 갖다가 받는 것은 전부 다 권리 감소가 되는 거니까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판례를 따가 보시면 1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미성년자가 처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어머니가요 초등학교 학생한테 2만 원 주고 크레파스 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자기가 종전에 썼던 크레파스도 들고 갔고 새롭게 크레파스를 샀더니 같은 반 학생이 내가 크레파스를 딱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 크레파스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이때 파는 건 법정 대리인 어머니의 동의를 딱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 이걸 딱 이렇게 다시 처분할 때도 이러한 것들도 허락받지 않지만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을 딱 청구하는 것도 역시 법정 대리인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파스를 갖다가 샀더니 마침 크레파스 2개가 부러져 있더라 그러면 법정 대리인한테 동의받지 않고 당연히 그 판매한 판매상한테 가서 크레파스 바꿔주세요라고 담보 책임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취득한 것을 갖다가 다시 처분하거나 그 처분 허락을 통해서 얻은 재산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다 청구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만 19세가 넘은, 자, 이 19세는 종전 판례이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이걸 18세 이렇게 고쳐놓아야 된다 그랬어요. 18세. 그래서 만 18세가 넘은 미성년자는 19세가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만 18세인 미성년자가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직장에 취업을 나갔습니다. 취업을 나가서
그 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을 가지고 법정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물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물품 구매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동의받지 않고 저질렀으니까 취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즉 묵시적 허락이 있기 때문에 유효가 확정된 것이고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법정대리인 친권자는요, 미성년 자녀가 취업을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하니까 수입이 있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가 번 돈 지가 알아서 잘 쓰겠지.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묵시적 허락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월급, 그 급여 범위 내에서 신용 구매 계약을 했던, 외상 거래를 했던, 현금 거래를 했던 그 처분 허락에 대해서는 묵시적 동의가 있으니까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판례를 보게 되면 미성년자 갑이 을 신용카드 회사와의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후 신용카드를 갖다가 발급받은 후 을 카드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갖다가 체결한 병 대리점으로부터 A 컴퓨터를 갖다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카드로서 그 100만 원을 갖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안에서인데요. 미성년자 갑이 이렇게 있고 미성년자 갑이 을이라고 하는 카드사하고 카드 발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갖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갖다가 발급받았죠. 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급받은 카드를 가지고 을 카드사하고 가맹점 계약을 맺은 병이라고 하는 대리점에 가가지고 A라고 하는 컴퓨터를 갖다가 구매를 하고 요때 카드를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갖다가 카드사가 대납을 했습니다. 대납. 뒤늦게 요 법정 대리인이 요걸 갖다가 확인을 한 거죠. 아버지가 너한테 돈 준 적이 없는데 컴퓨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카드를 갖다가 발급받아가지고 그 카드 가지고 샀다라는 얘기죠. 이때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네가 멋대로 카드를 갖다 사용을 하게 되면 파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카드 사용하지 마라고 해서 요 카드 발급 계약을 갖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카드 이용 계약을 갖다가 취소를 해버렸으니까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됐고 얘는 카드가 없던 걸로 바뀌었죠. 소급해서 무효가 됐고 그러나 이 컴퓨터 구매 계약은 취소하지를 않았습니다. 취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유효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취소가 돼버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때 미성년자 쪽에서는 누구한테 무엇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느냐? 컴퓨터 구매 계약은 취소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현존이익으로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때 대납을 갖다가 했으니까 카드사가 받은 요 부당이득에 대해서 그래서 미성년자 쪽에서는 카드사에다가 대납한 금액 100만 원을 갖다가 반환하는 것이지 컴퓨터 대리점에 가서 컴퓨터 자체를 갖다가 반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두 개의 재산적 행위 다 저질렀는데 카드 발급 계약하고 컴퓨터 구매 계약 두 개의 계약이 있죠. 이때 카드 발급 계약은 취소를 했는데 컴퓨터 구매 계약은 취소를 안 했다는 얘기는 얘는 여전히 유효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취소가 됐으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됐고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은요. 미성년자 쪽에서 카드사가 대납한 100만 원을 갖다가 카드사한테 지급하는 것이지 병 대리점한테 가서 컴퓨터 들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취소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이때는요. 부당이득을 누구한테 무엇을 되돌려 주느냐 요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죠. 범위를 정해서 처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입니다. 법정대리인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한테요. 야, 이 돈 10만 원을 갖다가 줄 테니까 네가 써라 라고 돈을 주는 행위를 갖다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갖다가 받은 처분 허락 재산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제6조를 갖다가 보시면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 가로쳐 놓으시고 법정대리인 밑줄 법정대리인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용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법정대리인이 가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목적을 정하여 이렇게 안 되어 있죠. 따라서 범위만 정해지면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강증으로 돈 30만 원 줄 테니까 수강해라 라고 범위와 함께 목적을 정해줬는데 이때 목적에 맞게 수강증 끊으면 당연히 유효가 되겠죠. 근데요 그 돈 가지고 컴퓨터를 갖다가 샀다든가 그 다음에요 디지털 카메라를 갖다가 샀다 목적과 달리 썼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목적은 불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미성년자가 다시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거기 기억해 보시면 범위를 정하여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니까 목적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적과 맞게 써도 유효가 되고 목적과 달리 써도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처분허락이죠. 이때 처분허락은 동의를 말하는데요. 쓰기 전에는 허락이 가능한데요. 쓰고 난 다음에는 허락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준 돈 썼냐? 네,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취소 못하죠. 근데 아버지가 준 돈 썼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처분허락은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처분허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묵시적 처분허락도 가능하다 그랬죠.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처분허락입니다. 근데 이때 처분허락은요, 포괄적 처분허락은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써도 좋아. 이건 허락이 아니죠. 미성년자한테 미성년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도 좋아 그러면은요, 미성년자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 처분 허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범위를 정해야 되니까 특정 처분 허락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처분의 개념은요, 전부 다 써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부 다 써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수익도 포함하게 됩니다. 용돈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 용돈 네가 알아서 써라 그랬더니 그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이것도 유효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디귿번. 미성년자가 그 처분행위를 하기 전, 처분행위를 하기 전이라는 얘기는요, 미성년자가 그 돈을 써버리기 전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 써버리기 전에는요, 당연히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라고 처분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취소 제한의 효력은요,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처분허락을 다 취소했으니까 그 돈 돌려주세요, 취소하겠습니다, 이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알고 있는 자한테만 처분허락 취소 제한의 효력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써버리면 그대로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쓰기 전만 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의 취소는 돌아가는 소급무효의 취소가 아니고 철회의 의미를 갖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아주 중요한 거죠. 이때 미성년자한테 법정대리인이 돈을 써도 좋아라고 처분허락을 했다고 해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라든가 동의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이 돈을 갖다가 주고 미성년자 네가 써라 허락을 하고 나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그 얘기를 했다가 대신해 주는 것도 유효입니다.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한테요, 2만 원 줄 테니까 크레파스 사라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아니 내가 자녀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내가 직접 사놓고 가야 되겠다 라고 직접 사놓고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분허락이 있었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을 갖다가 허락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8조 영업의 허락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 가로쳐 놓으시고 법정대리인 밑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로 친권자, 2차로 후견인이죠. 친권자는요, 후견 감독인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영업 허락을 했을 때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특정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때의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류 지정을 말하는 것이니까 종류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이건 해도 돼, 이건 하지 못해, 이건 내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은요,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해가 너무 나니까 더 이상 영업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줄여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때 영업 허락의 취소 제한도 처분 허락의 취소 제한과 마찬가지로 비소급표 철회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업을 갖다가 허락을 했으면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분식점 영업을 했다가 허락을 했을 때는 미성년자가 사법관계에서는 완전한 성년자가 되고 그 영업에 관해서, 특히 영업이죠, 그 영업에 관해서는 완전한 성년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동의권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점포 임대차 계약도 자력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방장 고용 계약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전소비대차라든가 저당권 담보 설정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영업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면 자유롭게 법원에 가서 소송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니까. 따라서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자, 능력자가 됐으니까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보시면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로계약 청구, 그래서 근로계약의 체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금 청구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성년자 본인의 의무 부담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갖다가 보낼 테니까
요 근로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채용해 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요, 법정 대리인이 근로를 하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가 근로를 하는 거니까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이라든가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은 단독으로 못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미성년자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사장님이 임금을 갖다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요. 이 나쁜 사장님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나쁜 사장님을 갖다가 상대로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법원에 가서 임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권리만 얻는 소송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요, 권리만 얻는 소송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요,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분쟁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권리만 얻는 것으로서 임금 청구 소송이라든가 부양 청구 소송과 같은 것들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대리행위라고 하는 게 있죠. 대리행위는요, 우리 민법 제117조 조문을 보게 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대리가 됐든 법정 대리가 됐든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대리할 수가 있어요. 본인 갑의 이름으로 대리인을이 상대방과 의사 표시를 갖다가 저지르게 되면 본인 갑이 모든 것을 갖다 책임지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은 책임이 없죠. 그래서 의사 능력 제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언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유언행위 78쪽에 보시면 만 17세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유언인데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모든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만 17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16세까지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그 유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언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니까 16세까지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아서 유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16세 미성년자 내가 법정 대리인인데 유언 좀 해볼래? 어떻게 유언할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갖다가 법정 대리인 나한테 다 준다고 해라. 그러면 이때는 그 유언에 관해서는요, 법정 대리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지 미성년자 의사가 아니죠. 따라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16세까지는 아예 유언을 인정하지 않고 만 17세 이상일 때만 유언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7번에 보시면 무한책임이죠. 이 무한책임사원은 상법상 각종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자격을 따 취득을 하게 되면 책임의 한계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여기서 주의할게요. 상법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상법 제17조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 가르쳐주시고 법정 대리인의 허락 미출.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내가 무한책임사원은 돼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해도 돼 라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후견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한정치산자 이거 오타 아닙니까? 오타 아닙니다. 민법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과 같은 이러한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민사소송법이라든가 상법은요, 여전히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오타가 아니고요,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미성년자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미성년자가 상법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무한책임사원이 됐으니까 책임의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에 보시면 취소권 행사죠. 자, 이 취소권 행사도요, 이거는 미성년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때 취소권 행사는요, 미성년자가 됐던 피성년 후견이 됐던 피한정 후견이 됐던 제한 능력자도요, 취소라는 말의 의미만 알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행위를 했다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요걸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근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의사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단처형 근대유 무치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 내용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성년자는 혼자서 못하는 제한 능력자인데 이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한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법정 대리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법정 대리는요. 권리 무능력자라든가 의사 무능력자라든가 태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제한 능력자를 위해서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로 그러면 뭐야? 우선적으로 부모님, 친권자입니다. 친권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요. 친권자라는 이 명칭은 법정 대리인인데요. 18살까지 쓰는 말이에요. 19살 되기 전까지만 쓰는 것이고 19살이 돼버리면 그때는 친권자라는 말을 못 씁니다. 그래서 19살 가백에는 친권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친권자라고 하는 건요.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쓰는 법정 대리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권자는 보통 부모님이니까 2인 복수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복수 두 사람 부모님이죠. 부모님. 따라서 공동대리가 원칙입니다. 공동대리가 원칙이고 이러한 친권 행사는 독자적으로 하는 거니까 후견 감독인의 감독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친권자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2차적이죠. 2차적으로 후견인을 둡니다. 이때 후견인을 미성년 후견인 그러죠. 이때의 미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한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 두도록 되어 있고 이때의 후견인은요.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만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고 법인 단체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성년 후견인하고 한정 후견인과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요. 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한정 후견인은요.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하고 한정 후견인이 있게 되면 요 후견인들은요. 두 사람 이상 복수로 존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자연인도 역시 법정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 법인, 단체도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이 될 수가 있고 이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살아있는 사람만 되는 것이고 단체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년 후견인하고 한정 후견인은요. 법인도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어떠한 권한을 갖느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요. 대추 동치를 갖습니다. 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인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이렇게 네 가지 권한을 갖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이렇게 대추동치 네 가지가 있어요. 대리권은 직접 대신해 주는 것이고요. 추인권은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유효를 확정짓는 것이고요. 동의권은 사전 승낙이죠. 그 다음에 취소권은요. 허락받지 않은 거 불리한 걸 갖다가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법정 대리인의 고유 권한이 되는 것이고 미성년자의 권한을 갖다가 대신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추 동치를 갖다가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권한하고 성년 후견인하고 한정 후견인의 권한을 갖다가 살펴보는데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이렇게 네 가지 같습니다. 이 네 가지 권한은요. 한정 후견인도 똑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 후견인도 대추 동치를 갖는 거예요. 근데요.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행위에 관해서는 동의권이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그 정신 능력이 결여가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동의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모른다 그랬어요. 따라서 허락을 해줄 테니까 네가 하고 와 백날 떠들어봐야 허락이란 말 자체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대추 동치 네 가지 권한을 갖는데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이 사람은 재산행위에 관해서는 동의권이 없다. 그러나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요. 오히려 대리권이 없다 그랬죠.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 이 미성년자의 권한이 이렇게 그래서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대리권 행사를 했다가 우리는 무제한으로 인정하느냐?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제한이 존재한다. 제한.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냐. 자, 법정 대리인하고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있었을 때죠. 따라서 미성년자 부동산에다가요, 법정 대리인 자기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이해상반행위로서 금지가 되는 것이고 특별 대리인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재산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서 제3자를 도와주는 것은 이해상반행위 무효가 아니고 친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자신하고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 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이때는 대리권이 행사할 수가 없고 특별 대리인이 대승인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정 대리인하고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 행위가 뭐냐? 미성년자의 부동산에다가 법정 대리인 자신이 돈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을 위한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게 이해상반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나 미성년자 재산에다가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한 것이 법정 대리인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가 아닌 큰아버지한테 돈을 갖다가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미성년자의 형 사업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고 친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재산을 갖다가 증여한 자가 법정 대리인한테 관리 배제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을 때죠. 그래서 재산 관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관리 배제의 의사표시가 명백히 존재하게 되면 그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를 했다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미성년자한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를 합니다. 기존의 법정 대리인한테 다른 것은 당신들이 관리할지 몰라도 내가 증여한 재산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관리할 거니까 관심 꺼라고 관리 배제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당연히 법정 대리인의 그 권한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 임금 청구. 근로계약이라든가 임금 청구는요,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 단독으로 못한다 그랬죠? 이건 오히려 미성년자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로계약을 했다가 단독으로 법정 대리인이 못한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 본인의 의무 부담 행위가 있는 것이고, 임금 청구라고 하는 것은요, 미성년자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 임금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 본인한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요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청구는 법정 대리인이 단독으로 못한다. 그 다음에 후견인일 때 후견 감독인의 감독을 받다가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성년 후견인, 그래서 친권자가 아니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후견일 때에는 후견 감독인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견 감독인의 감독은요, 모든 것을 갖다가 감독하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갖다가 미성년 후견 감독인은 6가지를 감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견일 때는 6가지가 영금의 부소상이죠. 영업허락 취소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다 체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매각 처분과 같은 경제적으로 중대한 권리다가 처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속을 갖다가 관련된 의사표시를 갖다가 하는 경우, 소송과 관련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래서 영금의 부소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후견인의 동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요, 79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 추인권, 동의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문제가 나와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제한 능력자는 모두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세 미만인 자를 갖다가 미성년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받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심판받은 자들이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2가지가 있는데요. 요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심판 개시가 있으면 당연히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심판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능력자라는 거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자기가 원하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못하는 제한 능력자는 4가지가 아니고 3가지라는 얘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교과서를 따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따가 잘 모르고 그 내용을 따가 쓴 그런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재들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가 아니고 미성년자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요 3가지만 되는 것이고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요, 성년 후견 개시라든가 한정 후견 개시는 정신 능력이 안 좋은 상태니까 그 정신 능력이 언제 되돌아올지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때 피특정 후견인은 그 특정 후견 개시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특정 사무에 관해서 후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 기간과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계시라든가 한정후견계시는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 정신이 언제 돌아올지는 법원의 판사가 기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과 범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거니까 기간과 범위를 정하는 거죠. 기간과 범위를 정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멀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들이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자, 그래서 피성년후견인부터 봅니다. 자, 그래서 피성년후견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누구냐? 성년후견계시, 성년후견계시 심판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심판을 갖다가 받았을 때 피성년후견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심판 개시 결정이 없으면 능력자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 사람에 대해서 너는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심판 개시의 요건입니다. 심판 개시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은 안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안 좋은 상태. 그래서 안 좋은 상태는요, 질병이라든가 노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라든가 그 밖의 정신적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가 있어야 돼요. 사무 처리 능력이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들락날락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가 있는 상태,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가 있어야 돼요. 지속적이란 글자가 나오면 성년후견계시로 가고, 부족이란 글자가 나오면 그때는 한정후견계시로 가고, 일시적이라든가 특정이란 글자가 나오면 특정후견계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가 있는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라고 하는 절차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원의 판사가 직권으로 심판 개시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청구가 있어야 되고, 이때 일정한 청구권자는 누구냐? 본인이 될 수가 있고,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사촌 이내의 친족이 될 수가 있고, 후견인이 될 수가 있고, 후견 감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자, 그래서 이때 피성년 후견인을 만들어주세요. 피한정 후견인을 만들어주세요. 피특정 후견인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후견감독인. 그래서 악글자만 따가지고 본배사, 후후검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요. 후견인하고 후견감독인 요게 달라지죠. 그래서 본배사 후검지에서 후견인하고 후견감독인데요. 여기에서는요, 성년 후견계시를 했다가 청구를 했으니까 성년 후견인하고 성년 후견 감독인 요 두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미성년 후견인하고 미성년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인하고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하고 특정 후견 감독인 요 인간들은 들어가지만 성년 후견인하고 성년 후견 감독에는 거기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요건을 갖다가 주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선고를 하겠죠. 이때 선고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본인의 의사를 갖다가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본인의 의사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당신 상태를 갖다가 검사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인의 의사를 갖다가 고려하는 것은요, 성년 후견 개시하고 한정 후견 개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만 특정 후견 개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요건을 갖춰가지고 심판 개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심판 개시가 있게 되면 그때는 그 즉시 성년 후견이 되는 거죠. 그 즉시 성년 후견인,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후견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성년 후견이 됐으니까 이 사람 단독으로 못하게 되는 거니까, 요때는 선임을 했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을 이렇게 선임하게 되죠. 성년 후견인을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을 하는 거예요. 선임을 하기 때문에 요 성년 후견인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 후견이 선임이 됐으니까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년 후견 감독인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성년 후견 감독인이 뒤따라오게 된다. 역시 모든 걸 갖다가 감독하는 게 아니고 연금의 부소상이죠. 연금의 부소상에 관해서 요걸 갖다가 감독하게 된다. 그럼 이때 피성년 후견인은 어떤 걸 갖다가 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못하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니까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못한다. 단독으로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 재산행위에 있어서는 동의권이 없다. 동의권이 없다. 그러니까 대리권이라든가 추인권이라든가 취소권 세 가지는 갖는 거죠. 너는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직접 해줄게. 대리권. 그 다음에 그거 멋대로 저질렀는데 추인하겠습니다. 그거 멋대로 저질렀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재산행위에 관해서는 동의권이 없다. 따라서 동의받고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동의권이 없으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 내가 대신 혼인해줄게. 내가 대신 유언해줄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은 없고 오히려 동의권이라든가 추인권이라든가 취소권을 갖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독으로 재산을 했다가 못하게 돼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이 그 범위를 지정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피성년 후견인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 이거는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그 성년 후견인도 취소하지 못한다. 그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해서 지정한 행위. 이거는 할 수가 있어라고 지정한 행위죠. 이 지정한 행위는요. 상태가 악화가 되면 더 줄여주는 것이고 상태가 호전이 되면 더 늘려주기 때문에 청구권자의 청구에서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용품 구매 행위로서 일용품 구매 행위로서 경제적 대가가 과도하지 않았을 때 과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 단독으로 못한다.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능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능력을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지만 심판 종료가 되는 것이고 이때 종료, 심판 종료의 효력은 비소급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능력자로 사는 것이죠. 자, 해서 교과서 내용을 갖다가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82쪽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 요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피한정 후견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보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사람이고 피한정 후견인은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따라서 아무리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심판 개시 결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능력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요건은 똑같이 실질적 요건 상태하고 형식적 요건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자, 상태는요 지속적인 게 아니죠. 이거는 들락날락하는 거니까 부족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지속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성년 후견 개시로 가는 것이고 일시적이라든가 특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때는 피특정 후견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부족 요 글자가 나오면 요때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질병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노령이라든가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부족한 상태. 그럼 이건 가정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일이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이때의 청구권자는 역시 본배사 후후 검지입니다.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여기도 역시 차이가 있는 게 후견인하고 후견감독인인데요. 이거는 한정 후견 개시를 갖다 청구했으니까 한정 후견인하고 한정 후견 감독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는 성년 후견인하고 성년 후견 감독인이 없었죠. 한정 후견 개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정 후견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한정 후견 개시 전이죠. 그러니까 한정 후견인하고 한정 후견 감독인 요 두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은 포함이 되지만 한정 후견인하고 한정 후견 감독인은 존재합니다. 역시
성년 후견 개시와 마찬가지로 한정 후견 개시도 본인의 의사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심판을 갖다가 개시해서 심판이 시작이 돼버리게 되면 그 즉시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 개시 결정이 있었으니까 능력자가 아니고 제한 능력자가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그 즉시 피한정 후견이 되는 겁니다. 피한정 후견이 됐으니까 이때는 가정법원이 그 즉시 성년 후견인이 아닌 한정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죠. 한정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고, 이때 한정 후견인은 역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 후견인, 후견인이 존재하는 거니까 한정 후견 감독인이 존재하겠죠. 한정 후견 감독인이 존재됩니다. 후견 감독이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다 감독하는 건 아니고, 이때 한정 후견인이 영금의 부소상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확인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금의 부소상 기울여 놓으시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심판을 갖다 받게 되면 제한 능력자가 됐으니까 단독으로 못합니다. 단독으로 못한다. 그러나 성년 후견인은 재산행위는 동의권이 없고 가족 부상행위는 대리권이 없었는데요. 이때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이때는 4가지 권한을 다 갖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4가지 권한을 다 갖기 때문에 4가지 권한은요, 대리권, 그 다음에 추인권, 그 다음에 동의권, 취소권 전부 다 갖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하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재산행위에 관해서는 동의권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받아서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으니까 동의받아도 단독으로 못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한정 후견인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역시 가정법원이 지정한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일용품 구매 행위로서 경제적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은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피한정 후견인에게만 특별히 존재하는 조문이 있죠. 한정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피한정 후견인에게 피해가 있음을 알고도 동의하기를 갖다가 허락을 안 해주게 되면 이때는 피한정 후견인이 법원 판사한테 가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대신해서 판사님이 허락해 주세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결로서 그 동의를 갖다가 가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피한정 후견인이 능력을 갖다가 회복을 해서 능력자로 되돌아오게 되면 그 즉시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청구권자의 청구를 갖다가 받아서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능력이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 언제 제정신을 갖다가 찾는 것은 기약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간, 그 다음에 사무의 범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83쪽에 보시면 피특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 피특정 후견인인데요, 피특정 후견인은 누구냐 이거죠.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후견 개시 심판받은 자입니다. 특정 후견 개시예요. 그래서 심판받아야 돼요. 특정 후견 개시 심판받아야 되고, 이때의 요건은요, 이거는 일시적, 그 다음에요, 특정 사무 후원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후원을 받거나 일시적 후원이 필요하거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역시 절차로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본배사 후후 검지죠. 근데 여기서는요, 미성년 후견인하고 미성년 후견 감독인만 들어가는 것이고, 성년 후견인,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구권자는요, 오로지 미성년 후견인하고 미성년 후견 감독인, 요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후견인하고 후견 감독인. 왜 그러느냐? 일시적으로 후원을 받고 특정 사무 후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상태가 안 좋은데 한정 후견 개시도 받지 않고 성년 후견 개시도 받지 않고 특정 후견 개시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후견인하고 미성년 후견 감독인 요 두 사람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특정 후견 개시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가 없다.
야, 너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보호해줄게. 누가 나를 갖다가 또라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은 성년 후견 개시하고 한정 후견 개시가 되는 것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피특정 후견입니다. 이때 심판 개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즉시 피특정 후견이 되는 거야. 피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때는요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인을 갖다가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견인. 그러면 이때 특정 후견이니까 특정 후견 감독인이 필요하겠죠? 특정 후견 감독인이 존재하게 되면 역시 연금의 부소상에 대해서 감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정 후견 개시가 있게 되면은요 얘는 제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제정신이기 때문에 그 일시적이고 특정 사무원이니까 그 사무의 기간이라든가, 그래서 법원이 관여하는 요 기간이라든가 사무 그 관련 범위를 갖다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정 대리인한테는요 취소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다.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문을 갖다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85쪽에 제한능력자에 의한 상대방 보호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거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후견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이라든가 피특정 후견인 요거는 잘 읽어 놓으셔야 돼요. 특히 법이 개정된 내용은요 법조 문제로 출주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만 잘 읽으시면 다 맞습니다. 제가 차이점 있는 걸 따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셨다가요 제한능력자에 의한 상대방 보호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